1942년 8월 7일 미군이 과달카날에 상륙하자 일본 육군과 해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원래 포트 모레스비 점령이 사노해 해전 이전부터 지상 과제였던 육군은 해군이 건설하던 비행장에 병력과 물자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싫어한 반면 미군 상륙부대가 항공모함을 포함한 대부대라는 것을 알게 된 해군은 야마모토 연합함대 사령장관을 중심으로 이를 미드웨이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해군은 과달카날에 대규모 함대를 파견하기로 했고 일본 해군의 수상함 선두부대는 8월 11일, 항모기동부대는 8월 16일에 그리고 연합함대 주력은 17일에 일본 본토의 하시라지마 기지를 출발해 트루크로 향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미드웨이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군 통신 감청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일본 항모부대가 남진을 시작한 8월 16일 일본 함대가 무선 침묵에 들어가자 이를 일본 함대가 출발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일본 함대가 8월 18일 0시에 콜사인을 전부 바꿔서 감청에 잠시 혼란이 오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동부대가 상당히 오래 남진한 8월 20일경까지만 해도 미군은 일본 함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사이에도 일본 함대는 계속 남진하고 있었습니다. 수상함 부대 이외에 일본이 이번 작전에 동원한 항공모함은 제3함대에서 쇼카쿠, 즈이카쿠, 그리고 경항공모함 류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모함들의 호위 부대로 중순양함 토네와 8척의 구축함이 따라왔습니다. 미드웨이 이전과 달리 대형 항공모함 2척에 경항모 1척이 따라붙었는데요. 미드웨이에서 아카기, 카가, 히류, 소류가 전부 침몰되는 바람에 일본이 동원 가능한 주력 항공모함은 쇼카쿠, 즈이카쿠가 전부였습니다. 경항모의 항공기들은 주로 항모부대가 있는 상공을 지키는 역할을 해서 대형 항모 2척의 항공기들이 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형 항모에도 비교적 피해가 컸던 뇌격기의 숫자를 줄이고 전투기와 급강화 폭격기의 숫자를 늘리는 조치도 미드웨이 이후 행해졌습니다. 미국은 1913년에 처음 취역한 항공모함 랭리를 시작으로 미드웨이 해전 이후 1942년 8월까지 주력 항공모함 8척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CV-1부터 CV-8까지 총 8척의 항공모함 중에서 랭리와 렉싱턴 그리고 요크타운이 일본과의 전투에서 격침되었고 레인저는 유럽 전선에서 활약 중이었으나 와스프가 유럽에서 태평양으로 돌아와서 미국이 태평양 전선에서 작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세로토가, 엔터프라이즈, 와스프, 호넷의 총 4척이었고 이 중에 과달카날 상륙을 지원한 항모는 호넷을 제외한 세로토가, 엔터프라이즈, 와스프 그리고 이후 동부 솔로몬 해전에 참가한 항모는 세로토가와 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 (1942년 8월 20일) 쇼카쿠, 즈이카쿠, 류조의 항모기동부대는 트루크섬 북방에서 남진하고 있었으며 연합함대 수상함부대 후발대는 좀 더 떨어진 사이판 북쪽에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과달카날에서는 이미 상륙한 이츠키지대 선발대 916명이 미군이 점거한 비행장을 향해 서진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이츠키지대 후발대 약 1,400여 명이 선발대와 같은 날에 출발했지만 선발대는 속도가 빠른 구축함을 타고 오고 후발대는 수송선을 타고 오고 있어서 후발대는 훨씬 늦게 과달카날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후발대는 8월 20일에 과달카날을 향해 계속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정찰기가 과달카날 동남해상에서 호위 항모 롱아일랜드와 다른 항모 1척을 목격한 8월 20일 오전 이츠키지대의 후발대는 솔로몬 제도의 초이스의 섬 북방에서 과달카날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미 항모에서 발진한 항공기에 이츠키 후발대가 공격당할 것을 염려한 일본군 지휘부는 이츠키 후발대에 긴급 퇴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보섬 해전에 미카와 중장이 지휘하는 제8함대에서는 남서쪽으로 퇴각을, 제8함대의 상급부대인 남동방면 부대에서는 북쪽으로의 퇴각을 각각 명령해서 이츠키지대 후발대를 수송하던 다나카 라이조 소장은 고민 끝에 부득이하게 두 명령의 중간 지점인 북서쪽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남진하던 항모부대 등에도 트루크 기지에 들르지 말고 남쪽 해상으로 진출해 미국 항모부대를 포착, 경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 해군의 주 목표는 그 무엇보다
미국 항공모함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날인 8월 20일 또 다른 보고가 일본군 지휘부에 접수됩니다. 8월 20일이 바로 핸더슨 필드에 미군 항공기들이 착륙해 캡터스 항공대가 출범한 날인데요. 이 정보가 또 다른 일본군 초계기를 통해 일본군 지휘부에도 입수된 것입니다. 이제 과달카날이 불침 항모가 되고 미군 항공대가 넓은 지역을 커버하게 되어서 남아하는 일본 함대와 라바울 근거 일본군은 이 비행장도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일본군 작전 명령에 따르면 8월 22일 오전 6시까지 북위 3도 50분, 동경 157도 30분 지역까지 항모부대가 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치키 선발 때 미 해병대 기지 공격 소식을 들은 미 해군도 항모부대를 과달카날 쪽으로 다시 전진시켜 또 있을지 모르는 상륙에 대비하려 합니다. 이제 미군 항모와 일본군 항모가 과달카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가가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일본 정찰기가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자 일본 측도 미군 항공모함에서 이함한 항공기에 의해 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 양측은 상대편 항모를 먼저 찾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1942년 8월 22일에 과달카날 핸더슨 비행장을 수비하고 있는 미 해병대 고대하던 보급물자를 수송한 미군 수송선 2척. 이 보급물자는 상륙 당일이던 8월 7일에 보급했어야 하는 물자였습니다. 이 수송선 2척을 호위하던 미 해군 구축함은 총 3척이었는데요. 사보섬 해전에서 남쪽 입구를 지키고 있던 블루, 사보섬 해전에서 미군 북부그룹 함대에 소속되어 있던 헬름, 그리고 구축함 헨리였습니다. 이 5척의 배들이 과달카날에 도착한 것은 8월 22일 새벽 1시 40분이었습니다. 이치키 지대와의 최종 전투는 그 전날인 8월 21일 저녁에 끝났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 과달카날에 도착하면 보급물자를 내리다 적기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한밤중에 보급물자 양육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걱정은 과달카날 전역 내내 일본도 똑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송선단이 오는 것은 과달카날 섬 쪽으로 정찰을 강화하고 있던 일본군 정찰기에 의해 그 전날인 8월 21일에 목격됩니다. 일본군 사령부는 목격한 미군 수송선단을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구축함 카와카제와 사보섬 해전에서 전투에 참가 안하고 미국 구축함 자비스를 쫓아갔던 구축함 유나기, 이렇게 2척을 보내 미군 수송선단을 야간에 공격하도록 합니다. 유나기는 사보섬 해전 때도 그렇게 공격 지향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유나기가 있던 지역에서 21일 저녁 때부터 파도가 크게 일어 제시간에 도달이 어렵게 되자 결국 카와카제가 단독으로 돌입해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일본군은 21일에 목격된 미군 수송선단이 22일 새벽에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카와카제가 과달카날 근해에 도착한 것도 바로 이때쯤이었습니다. 이 시각 과달카날 근해는 구름이 많이 끼어있고 시계가 매우 안 좋아서 카와카제는 룽가 포인트에서 약 1.5km 떨어진 곳까지 진출하기도 했지만 이 시점에서 미군 수송선단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때 미군 수송선단도 일본 함정들에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감했습니다. 카와카제는 근해를 항해하면서 계속 수색에 몰두합니다. (8월 22일) 01시 40분경에 미군 수송선단은 룽가 포인트에서 보급물자 양육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보급 상자들을 내리다가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물론 있는 것이어서 미 해군의 터너 제독은 호위 구축함 3척 중에서 블루와 헨리에게 룽가 포인트를 떠나 바다 쪽으로 나아가 일본 함대가 오는지 감시하도록 합니다. 구축함 블루는 사보섬 해전 때와 마찬가지로 전방에서의 정찰 임무를 맡게 됩니다. 미군 구축함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찰에 레이더와 소나를 주로 이용했고 일본군 함정은 쌍안경을 이용한 견시들의 육안에 의존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보섬 해전 이후 보름도 안 지난 시점에서 특히 야간에 일본 해군의 육안에 비해 이미 열세로 판명된 미군 레이더가 이 시점에서 일본군에 비해 우위에 설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8월 22일 오전 3시 55분 블루와 헨리는 동시에 레이더와 소나로 5,000야드, 약 4.57km 거리에서 고속으로 기동하는 물체를 탐지합니다. 미군 함들의 소나에서 20에서 50노트 속도로 추정되는 고속 프로펠러 소리를 탐지하고 블루와 헨리는 이어 함포와 어뢰를 괴물체 쪽을 향해 조준하면서 항진하기 시작했으나 미군 함들의 견시병들은 적함을 목격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미군 레이더가 포착한 물체는 바로 일본 구축함 카와카제였습니다. 적함 발견 후 약 3분 후 블루의 견시병들이 함을 향해 다가오는 어뢰 2기를 목격하고 블루는 바로 회피 기동을 시작했으나 이 중 하나가 우현 후미 부분에 명중합니다. 이때가 오전 3시 59분이었습니다. 카와카제가 발사한 어뢰 6기 중 하나가 블루에 명중한 이후 카와카제는 전투를 마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 한 발의 어뢰 명중으로 블루의 조타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으며 프로펠러도 망가져서 기동 불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9명의 수병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카와카제는 미군 함대에 함포 사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루는 이 자리에서 바로 침몰하지는 않고 8월 22일 날이 밝습니다. 미 해군은 블루를 구하기 위해 다른 함선의 도움을 얻어 과달카날 또는 툴라기로 견인을 시도했으나 전부 실패하였습니다. 블루를 구하려는 노력은 22일과 23일에 걸쳐 계속되었으나 손상된 부분으로 침몰할 만큼 해수가 안 들어오게 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8월 23일 오후 늦게 자침 결정이 내려지고 같이 움직였던 구축함 헨리의 포격으로 보일러가 폭발합니다. 구축함 블루는 1942년 8월 23일 오후 10시 25분경 침몰합니다. 침몰 위치를 좌표로 표시해보면 위와 같이 과달카날과 툴라기의 중간 지점쯤 됩니다. 구축함 블루는 사부섬 해전에서 사실상 경계에 실패했는데요. 이번에도 전투 태세를 갖추고 어뢰와 함포를 조준하는 사이 일본함이 먼저 쏜 어뢰에 당해서 사실상 경계에 또 실패한 셈이 되었습니다. 사부섬 해전 때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이번엔 그 대가가 30명의 인명피해와 침몰이었습니다. 이번 블루의 침몰은 아직까지 야간 해전은 일본이 미국보다 월등하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블루의 자침 과정에서 구축함 헨리가 쏜 어뢰가 빗나가서 미 해군을 괴롭히고 있는 어뢰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헨리가 쏘았던 어뢰는 마크 15 어뢰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어뢰 스캔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마크 14 어뢰와 동시에 개발되었고 마크 14보다 더 크고 더 무거웠지만 문제점은 똑같았습니다. 왜 미군 어뢰 품질이 안 좋았느냐에 대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마크 14가 처음 배치되던 1931년에 이 어뢰 한 발 가격은 10,000불이었는데 미 해군이 시험 발사를 최대한 안 하려고 했고 어뢰를 맞을 목표물도 구하기 어려워서 제대로 된 데이터 없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어뢰 스캔들로 검색해보시면 제가 만든 영상 2개가 나오는데요. 2차 대전 초반 미군 어뢰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와중에도 미국 항모부대와 일본 항모부대는 곧 있을 일전을 위해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